부질없는 짓인 줄 알지만 출소만 불러보겠습니다. 태양 태호맘님 왔어요? 네. 어디지 여기? 월성 아이트 이편은 부르죠. 월성 푸르지오. 네. 김나연님 왔어요? 댓글 왜 담아? 10월사랑 님 이분은? 저요. 이거 어떻게 읽어?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읽어? 제목입니다 이거? 아니요. 아이디예요. NO 노블리. 응? 노블리 SR입니다. 노블리 했어? 노블? 점잖다 뭐 이런 뜻이에요? 품이 있다? 위력적이다? 그거 맞아? 네. SR은? 그냥 뒤에 붙여놓은 거. 아니 대한민국은 남들이 자기를 불러달라고 만든 건데 이래가 네. 뭐에 불러? 네. 사랑의 맘님 생선는 봄처럼 다시 마음을 잡아봅니다. 10원만님 오늘 용천 뭐 학교 설명해요? 네. 누가 캔 거? 방금 내 누가 캔데? 시원진 그만이요. 뭐라 카노지? 10원만 불렀는데 왜 시원 지인만이 되는 거예요? 딴짓했지? 거진서만 요 세 분 완전히 짰다 이거 맨날 같이 다니는 분들인데 사부장님 네. 어딨어? 어디서 왔어요? 용천 아이파크요. 여기니님 원재까지님 이분 누군데? 원재까지님 어딨어? 딴짓하지 또. 난 아까 보이던데? 저거라 대답 안 하잖아. 자기 이야기 하는데도. 여기니님 누구냐니까? 아, 네. 저 봐라 뭐 완전히 이거 영혼이 나왔어 보니까. 아, 오늘 취업해가지고 집에서 듣겠어요. 아니 어떤 사이인데? 아, 20년 차게요. 친동생하고 어? 친동생 같은 동생이에요. 20년씩이라고? 네. 행10년이 어디 갔어? 병원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원희 형은 안 왔겠지? 씻고 있겠지? 네. 왔어? 오늘 웬일이야? 지난주에도 왔어요. 네, 이제 이게 뭐 헬스 엄마들은 이제 서서히 지금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어. 헬스 아니고 이안이에요. 이한이 어디서 왔어? 네. 그래? 근데 헬스나 이한이나 뭐 달라요. 지윤맘님, 네. 단돌맘님, 네. 결이 엄마 네. 어딨어? 예. 안 빠지고 잘 오네 생각보다. 현신이 네. 현신이 대답해. 네. 태피 걸림 왔어? 알았지? 극복 대상 이거 누구를 극복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와 어디 동도 애기가 동도 다녀요? 사대부초 다니고. 아 사대부초 오래됐는데 사대부초 간지? 네, 작년에 배웠어요. 작년 1학기 때 네, 교복이 때. 그레이스님 네. 어딨어? 혼이누이마 네. 셋딸맘이 네. 어딨어요? 네. 셋딸맘이 네. 월성 푸르죠? 네. 원수맘 1
수민맘님 네. 여기 있어. 원수맘님 원수맘 일 몰라? 애기 둘째 지금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해 적응 중. 그러면. 어린이집 적응 중이라 가지고 조금 어린이집 뭐요? 적응 중이라서 프렌십님. 이 아줌마 댓글하고 한다는데 홍브로드스 못 온다 했고. 정지혜님. 정지혜님 왔어? 요술공주님. 딸샘맘. 네. 티티님. 야좀 한도 안 왔지? 비영님. 어딨어? 비영님 어딨냐니까? 여기 있어. 도희 맨날 목요일마다 바둑한다고 안 온다며. 목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홍혜림님. 홍혜림님도 한 번도 안 왔지. 리나 이시고 안 온다고 전화 왔고. 서영맘님. 네. 힘내준마님. 세연이님. 네. 김보민님. 안 왔지. 이건 누구? 소다 세븐업. 네. 여기 있어요. 지금 계속 오고 있어? 네. 진짜? 네. 뻗대지 마. 네. 야, 어제 왜 안 왔지? 뭐가 힘들대? 그냥 조금 그냥. 엄마가 힘든 게 아니고. 피곤하다. 그린트리님. 네.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고 왔어요? 알파크? 영희 엄마, 영희맘. 네. 그 영희맘이에요? 네. 그래? 얼굴이 옥수수 자주 봤는데 낯익은데? 매번 모르시. 어디서 봤지? 알파고도. 목채맘님. 네. 어딨어? 오늘 처음 왔죠? 아니 그때 극복 대상이랑 그러져가지고. 어? 극복 대상이랑 극복 대상이 있는데 자기를 극복하겠다고. 저분은 4대 우초 출신이잖아. 여기는 칠성동인데? 4대 우초 다녀? 애기는 몇 학년인데? 2학년. 2학년? 민일이님, 시연주인맘님, 아들들맘님, 생년 잘한다. 어딨어? 네, 우리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명박이 구속되는 날 와인 한잔 하자고. 남의 불행을 보고 참 와인 한잔 하다니.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알려진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대구 아줌마들한테 다음부터 안 올라. 뭐 다스니 뭐 이런 건 사실은 이거 푼돈이죠, 푼돈. 사자방이라고 들어봤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건 엄청난 규모거든요, 사실. 그렇고, 자,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시 아이 키우기로 돌아와서 지금이 3월 말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가능하면 4월, 5월, 6월 이제 이 달 동안 뭐 한반도 역사상 아주 유례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질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해가지고 전쟁 가방 막 팔고 이랬는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 분위기가 반전됐죠. 평화가 우리 한반도에 정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여러분도 대충 듣지만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로 1953년 휴전협정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에 늘 노출돼 휴전협정. 이 휴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종전선언이 된다는 말은 이제 국제사회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한 나라로 인정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도 자기들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뭐 이 지도상에서 북한을 없애겠다는 이런 협박이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또 이거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잇따라 열릴 텐데 이 과정은 이 세계사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 버전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4월달 책에 뭐 가끔씩 하긴 하지만 1, 2학년 꼬마들을 위해서는 이 평화책이라고 이거 아주 얇고 간단한 책이 있거든요. 평화책 보면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줄로 아이들이 대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평화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아이들 수준에서 평화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죠. 또 한 페이지를 넘기면 평화는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는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클래식 듣는다고 잘난 척하고 뭐 대중음악 들으면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요즘 아이들은 랩 좋아하죠. 힙합 좋아하고 이러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뽕짝 좋아하잖아. 평화는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야. 이런 거죠. 평화는 모든 물고기들을 위해 물을 푸르게 하는 거야. 평화는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평화는 이웃을 돕는 거야. 뭐 이렇게 아주 그림도 아주 유아틱하고 이런. 그래서 1, 2학년들에게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월달 책으로 선정했는데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긴 작년에도 이 출판사가 평화를 품은 책. 출판사는 아니겠지. 브랜드 이름인데 알라딘이나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평화를 품은 책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종류의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이것도 제가 아이들하고 책거색 수업인데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이것도 아주 재밌는 책이죠. 이게 유명한 책인데 평화를 품은 책이라는 출판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 특별히 5월달에는 제가 이 책이나 아니면 다른 책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것도 평화를 품은 책에서 나왔어요. 운동화 비행기라고. 홍성담 작가라고 유명해. 우리나라에서 걸개 그림으로 유명한 분이죠. 옛날에.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타락도 많이 받고 이런 분인데 감옥도 갔다 왔을 거예요. 운동화 비행기라는 책은 1980년 5월을 소재로 다룬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80년 5월이면 몇 살이지? 3살. 네? 태어났어? 그래 오래된 거야 이게? 네? 80년에 태어났다고? 그래? 태어나기 전이네요. 태어나기 전이라고? 나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내가 그래 늙었어? 이거
진짜 1980년 5월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데 3.1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3.1 운동을 알잖아요. 3.1도 아주 중요하죠. 그것처럼 5.18 광주민주운동. 저는 광주민주운동이라는 말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타협의 산물이죠. 광주 폭동에서 또 우리는 이제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간첩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처음에 신문에 보도했어요. 1980년 5월에 그 일간지 주요 일간지 조중동 있죠. 조선일보 뭐 모든 신문이 그랬지만 조선일보 일면이 까맸다니까. 이런 신문 못 봤죠. 종이신문도 본 적 없겠지. 일면이 까맸다니까. 까맣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리고 제목만 까만 완전히 까맣게 인쇄된데 하얀 고딕 같은 것으로 광주에서 폭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론을 통제한 거죠. 군부가. 끔찍한 일인데 그때 그 대학생들이 이 진실을 알리려고 맨날 데모하고 감옥 가고 이랬잖아요. 그 대학 내에서는 사진전도 하고 그 독일 기자가 찍은 작년에 영화 개봉됐죠? 택시 운전사. 거기 뭐 독일 기자 한 명 있죠. 그 실화다 실화. 독일 기자가 그걸 찍어가지고 진실을 외신에 알린 거죠. 그게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외국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복사한 사진들을 대학마다 5월만 되면 전시하고 이랬죠. 엄마들 태어나기 전 같으면 이거 애들한테는 완전히 진짜 전설 같은 이야기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꼭 자세히 모르더라도 대충은 알고 지나가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 광주를 다룬 직접적인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영화도 나오고 또 책도 나오고 하죠. 그 참 기쁜 것은 최근에는 이제 그림책으로도 어린이들 버전에 맞게 이런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이 운동화 비행기라는 게 바로 그런 책인데 그 광주 1980년 5월 광주에서 살던 어떤 꼬마가 겪은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을 가질 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역사적 지금 1980년 5월 뭐 18일 뭐 군부가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던 한 인간의 움직임 이런 걸 주목해야 되죠. 제가 우리 애 어릴 때 좋아했던 동화책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때 11살이었다 라는 동화책. 제주도 출신의 현기런 선생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3부작으로 11살 때 자기한테 일어난 제주도 살 때 일어난 사건. 그게 뭔가 하면 제주 4.3 항쟁이라고 하여튼 그때 해방 직후에 막 좌우가 대립하고 막 이럴 때 제주도 살던 사람들의 뭐 얼마 3분의 1인가? 근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완전히 이제 빨치산으로 몰려가지고 미군과 국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제주도에서 일어난 아주 비극적 사건인데 이걸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제주 4.3 항쟁 이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제주 4.3 사건 이렇게도 말하고 오래전까지는 잘 안 알려진 사건이죠. 비극적 사건이니까. 거창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은 한 초등학교에 그죠? 왜 밤이 되면 그 인민군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낮이 되면 국군이 득세하고 이러니까 예, 중간에 이제 주민들은 할 수 없잖아요. 이 군인이 오면 이 군인한테 밥 주고 해야 되고 저 군인이 오면 저 군인한테 밥 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섞여가지고 이제 그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니까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창 무슨 초등학교더라 마을 주민들 다 암호해놓고 그때 몇백 명을 학살했죠. 이런 게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 많이 있었어. 이거 뭐 남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에도 있었고 해주 같은 데서 황석영이라는 유명한 그 좌파 소설가 있죠. 이분이 이제 북한에 옛날에 갔다가 수집해와서 쓴 소설 중에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어. 그 해주 어떤 마을에서 일어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국군이 진주에 들어오면 국군의 편을 들고 인민군이 들어오면 인민군의 편을 들던 어떤 마을의 초토화되는 과정.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막
친척끼리 막 죽창으로 싸우고 찔러 죽이고 막 이런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 이거 이제 낮에 오면 낮손님, 밤에 오면 밤손님 이렇게 해서 손님이라고 소설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가볍게 그림책을 통해서. 그리고 4월 2월달에 이제 이렇게 한반도의 최초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벌써 문재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로, 동서독 통일이 벌써 언제예요? 수십 년 흘렀는데 그 이후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우리 한반도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안 위험한데 사실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정세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제가 4월달에 이제 고학년들하고 수업하려고 선택한 책이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비무장지대라고 알죠? 휴전선을 중심으로 원래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이게 38선이죠. 위도 38도. 이렇게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남북한을 그렇게 강대국의 협상으로 나눴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강원도 쪽은 이 유엔군과 우리 군이 조금 더 밀고 올라갔고, 그리고 이 황해도 쪽, 서해 쪽은 조금 밀렸죠. 그래서 그 38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이제 그 전쟁을 휴전할 때 국경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주는 북한 쪽으로 넘어갔고 반대로 저 강원도 북쪽은 이제 우리 땅이 되고 이렇게 그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 휴전선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2km를 이제 협상해가 비무장지대로 삼았죠. 이거 뭐 DMZ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가 가장 생태가 잘 보존된 역설적으로 이런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상상을 아주 잘한 사람들은 비무장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 비무장지대를 그 잘 자원화해서 막 뭐 이런 이야기 하고 하는데, 이혁배라는 분도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그림책 시장에서 세상에서 뭐 가장 힘센 수탉인가? 그걸 그린 작가예요. 자,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또 남북분단 이런 걸 아이들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에 좋은 그런 그림책이죠. 그래서 4월 그림책을 정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연구소에 아이들 안 보내는 엄마들도 이런 주제를 가진 책들을 제 생각에는 이런 책들 좀 샀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이러기에는 너무 책이 주제도 좋고. 자, 이 책은 사계제자 출판사에서 나오는데요. 그냥 나온 책이 아니고 이게 뭐야, 이 사계절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심하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의 의식 있는 작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세 나라의 공동 작업으로 이 평화와 뭐 이런 동북아와 관련된 이런 그림책을 시리즈로 개성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낸 책은 비무장지대 봄이오면 이거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낸 책은 이런 거예요. 경극이 사라진다. 중국을 대표하는 게 경극이죠, 경극.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이 우리 동북아시아에 완전히 불행이 시작됐는데, 그때 하여튼 이야기예요. 경극을 하던 이런 주인공에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막 삶이 변화하고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자주 소개하는 춘리는 악이랍니다. 이건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일본에 살지만 사실 교포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제일교포 3세인가? 이런 작가가 쓴 책이에요.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그때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중증 발달장애, 춘이라는 아기죠.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비극적인, 그러니까 핵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가, 이걸 이제 잘 그려내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쪽, 중국 쪽, 한국 쪽에서 이 평화와
뭐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그림책으로 시리즈를 계속 만들었는데 이 시리즈가 사계절에서 평화길찾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계절 검색해서 보시면 이게 고학년용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작가 권윤덕이 쓴 나무도장이라는 책 보면 그런 책이에요.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건 이제 그 시리즈하고 좀 다른데 그 4월달에 이제 고학년 아이들하고 제가 한번 수업하려고 선택한 책 간디의 소금 행진. 간디 다 알죠?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이 간디를 중심으로 한 그 비폭력 평화 시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싸워가지고 결국은 인도가 독립을 정치하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평화주의자 간디가 실제로 영국과 맞서서 이제 그 소금과 관련한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생각할 거리 많이 주는 책이죠. 그래서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미국 하면 예를 들면 마틴 루터킹 뭐 이런 분들 언급하듯이 간디에 대해서 뭐 전기도 많고 두꺼운 책도 있어요. 고학년용 뭐 두꺼운 책도 있고 한데 그림책으로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 간디의 일생을 담은 게 아니라 그 비폭력적인 시위를 벌이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책이 아주 좋은 책 같아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학 공부를 하든지 뭐 책 수업을 하든지 목표는 똑같아요. 뭔가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어제도 제 강의를 아주 잘 듣고 있는 우리 분당에 사는 초등학교 어떤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 5학년 담임대 때 지금까지 육아휴직하면서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듣다가 이번에 복직을 했는데 아이들 수학 공부 시켜보니까 엉망이라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선생님 방법으로 지금 애들 수학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보고 싶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 뭔가 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수학 교과서를 보면 이야기해 보시오, 말해 보시오 이런 거 있죠. 숫자가 보면 애들이 귀신같이 덤벼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야기해 보시오, 말해 보시오 하면 엄마도 패스, 선생님도 패스, 아이들도 패스 이러거든. 진짜 수학 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은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 잘해.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오, 말해 보시오, 이야기해 보시오. 뭐 교과서에 보면 다 이런 게 있어요. 활동하기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늘 대답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말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난 수학적 작업들을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 엄마들한테는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잘 안 돼서 말만 하려고 하면 울고 이러죠. 눈물이 나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그러니까 책을 읽는 수업을 해도 단순히 책을 읽는 건 집에서 하면 돼요. 엄마들하고. 근데 이제 집에서 엄마들하고 책을 사서 읽고 저한테 오면 저는 아이들한테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거든요. 그냥 애들 미치려고 해. 그리고 지가 생각을 말하면 내가 다 맞다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이 틀리고 옳고 없어요. 그래서 서투르지만 자기 생각을 자꾸 표현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자꾸 생겨요. 수학도 자기가 계산하던 내 속에서 계산하던 것을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개념화해보고 이런 작업을 자꾸 하면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이걸 못 기다리지. 빨리 정답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하고 못 기다리고 집에서 혼자 엄마들을 하면 이걸 못 기다려서 자꾸 혼내게 되고 다그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죠. 저는 그냥 애들끼리 알아서 공부하다고 가만히 놔두거든. 내한테 물으러 올 때까지. 그 지가 생각해보다 뭐 잘 안 되면 이제 아이들이 물으러 오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뭐야 직접적으로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좀 기다리기 쉽고요. 저도 헛필 읽을 때가 많지만 하여튼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 이게 모든 교육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뭘 할 때, 뭘 선택할 때, 학습지를 선택하거나 학원을 선택하거나 할 때 항상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이걸 해서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이 자랄까 이렇게 생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죠.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일 인문학 강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도 한데,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기 어려워서, 오늘 제가 선택한 책은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같다. 무릎깍지. 프랑스 그림책이에요. 프랑스 그림책. 아주 단순하고 뻘건 그림책.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도서 연구의 추천 도서기도 하고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휴지 있구나. 비교적 젊은 작가, 1970년 출생. 젊은 작가 아니에요? 늙었어? 1970년 몇 살이고? 40. 그럼 젊잖아.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지금 49 하면 젊지. 아니, 뭐, 유명한 분들 많이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 자기도 젊다고 지금 무시하네. 무릎딱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자, 이 작가는 1970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지은 책으로 겁쟁이 샤말로, 잠자기 싫어하는 샤말로, 학교에 간 샤말로 등이 있다. 옹기니 이경혜. 모르겠지, 여러분 해봐야 뭐.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이 유명한 성장소설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예요. 이경혜라는 분. 1960년이네. 어이구. 이분이 번역했어요. 샤를로트 문드리크.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사실은 어젯밤이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난 밤새 자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달라진 건 없다. 나한테 엄마는 오늘 아침에 죽은 거다. 어제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는 나한테 말했다.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젠 힘들어서 안아주지도 못할 거고 영영 떠나게 될 거라고 말이다. 나는 말했다. 엄마가 좀 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엄마는 희미한 미소도 짓지 않았다. 나는 엄마 눈이 젖어 있는 걸 똑똑히 보았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엄마가 자꾸 그러면 난 이제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빨리 가버릴 거면 나를 낳지 말지 뭐하러 낳았느냐고. 엄마는 웃었고 나는 울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커피 냄새도 나지 않았고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너니 우리 토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도 참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다. 엄마는 이제 일어날 수 없고 말하고 있는 아빠를 빼면 이 집에 있는 건 나뿐인데.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나 아닌데. 그 말은 농담보다 더 웃겼다. 내가 말하면서 내가 아니라니. 나는 웃었지만 아빠는 웃지 않았다. 아빠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단다. 난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다. 아빠는 말했다. 엄마는 저 세상으로 영원히 떠났어.
나는 안다. 엄마가 어디로 떠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이제 엄마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엄마를 관에 넣어서 땅에 묻었다. 엄마는 조그만 먼지로 변해갈 거다. 사람들은 모두 나한테 잘 대해주지만 아무도 나한테 엄마가 살아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진 않는다. 살아있지 않다는 게 죽음이란 걸 나는 다 아는데. 잘 떠났어. 속 시원해. 나는 아빠에게 소리쳤다. 우리만 이렇게 남겨놓다니 너무했다. 정말 나빴다. 어떻게 아빠한테 내가 좋아하는 아침빵을 만들게 했나? 아침마다 난 빵에 지그재그로 꿀을 발라서 반으로 잘라먹는데 엄마는 아빠한테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게 분명하다. 나는 좀 짜증이 났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엄마는 죽기 전에 아빠한테 가르쳐줬어야 했다. 아빠 혼자서는 잘 해내지 못할 거다. 그래도 내가 있어 다행이다. 나는 아빠에게 모든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걱정 마 아빠. 내가 아빠를 잘 돌봐줄게. 그래서 나는 조금 훌쩍했다. 가엾은 아빠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아빠가 자꾸 운다는 건 나도 잘 안다. 젖은 수건 짜듯이 아빠를 꼭 짜면 온몸에서 눈물이 뚝뚝 쏟아질 거다. 하지만 난 아빠가 자꾸 우는 걸 보는 게 싫다. 엄마가 죽은 지 몇 밤이 지났다. 나는 이제 잠도 자고 싶지 않다. 배도 좀 아프고 아빠도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엄마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엄마 냄새는 자꾸 사라진다. 나는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안의 창문들을 꼭꼭 닫았다. 아빠는 투덜댔다. 지금은 여름이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거기다 아빠는 이제 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빠는 내 눈을 보며 말하지 못했다. 왜냐면 내 눈이 엄마 눈과 똑같기 때문이다. 창문을 닫아야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걸 나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엄마라는 말만 꺼내도 아빠가 울기 때문이다. 어른에게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아빠가 나한테 말하는 법을 진짜 모르게 되어도 괜찮다. 나는 어떻게든 다른 목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니까. 잘못하면 엄마 목소리가 지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귀를 막고 입을 닫는다. 하지만 코는 그냥 놔둔다. 숨은 쉬어야 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로 들려온다. 괜찮아 우리 아들. 누가 우리 착한 아들을 아프게 해? 넌 씩씩하니까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단다. 눈을 감으면 엄마가 팔을 활짝 벌리고 나를 안아준다. 그러면 아픈 게 다 나아버린다. 어제 나는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에 상처가 나서 아팠다. 아픈 건 싫었지만 엄마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래서 아파도 좋았다. 나는 딱지가 않게 됐다 했다가 손톱 끝으로 긁어서 뜯어냈다. 다시 상처가 생겨서 피가 또 나오게.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피가 흐르면 엄마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은 덜 아프다. 덜 슬프다. 오늘 아침에 아빠는 할머니가 올 거라고 말했다. 나는 좀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니까 내가 돌볼 슬픈 어른이 둘이나 생기는 것이다. 거기다 지금 내 무릎엔 딱지가 앉았다. 과연 내가 할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이씨, 내가 이걸 안 넘기고 읽었네? 드디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할머니는 마치 누굴 찾는 사람처럼 가만히 선 채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뽀뽀를 퍼붓고 얼른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집이 완전 찜통이구나. 푹푹 쪄서 숨 막혀 죽겠다. 이럴 수가. 나는 너무나 놀란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열지 마. 엄마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나는 마구 몸부림쳤다.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이 다 빠졌다. 할머니가 나를 이상한 애로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할머니는 내 곁으로 오더니 가만히 내 손을 잡아 내 가슴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지? 엄마는 바로 여기 있어. 엄마는 절대로 여길 떠나지 않아. 할머니는 나보다 더 잘할 게 분명하다.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말이 맞을 것이다. 나는 정말 무섭다. 내가 아무리 뺐어도 아무리 애써도 엄마를 완전히 잊게 될까봐. 그래서 나는 달린다.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온몸이 흐늘흐늘해질 때까지, 내 심장이 콩콩 뛰어서 숨 쉬는 게 아플 때까지, 심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그러면 꼭 엄마가 내 가슴 속에서 아주 세게 북을 치고 있는 것만 같다. 할머니는 아빠에게 빵에 지그재그로 꿀을 바르는 걸 가르쳐 주었다. 아빠는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아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더 잘하게 하려면 아빠를 격려해 줘야 하니까.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갔다. 오늘 아침에 커피 냄새도 나고 라디오에선 날씨가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나의 아빠. 나는 계단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바보같이. 아빠는 물론 그게 나란 걸 잘 안다. 아빠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가 그러니 아빠가 웃었다. 아빠는 나를 향해 팔을 활짝 벌렸다. 나는 아빠에게로 달려갔다. 내 심장이 아주 세게 뛰었다. 엄마가 나한테 속삭였다. 그래, 아빠한테 가서 안겨, 내 아들아.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만져보니 매끈매끈한 3살이 나 있었다.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딱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딱지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다. 나는 울까 말까만 살찌는 울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쏙 들어간 곳에 손을 올려놓고 잠이 오길 기다렸다. 내 심장이 조용히 편안하게 뛰었다. 잠이 솔솔 왔다. 어느새 나는 잠이 들었다. 책 표지 뒷표지에 쓰여있는 글이에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하지만 나는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언제나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 엄마가 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책이 진작 나왔으면 내가 우리 애한테 읽어줬을 텐데. 엄마의 죽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고 있는 책은 내가 처음 봤어요. 대부분 이제 소중한 가족과 이별 이런 걸 동물의 죽음으로 비유하는 그림책들은 많거든요. 뭐 전에 저런 거 있었죠. 뭐 새가 한 마리 죽어가지고 묻으면 묻어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 작가 놀랍죠. 이 무겁고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의 시각으로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책 읽고 나면 근데 분명히 엄마들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아이의 그 가슴 속 들어간 곳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내가 제목 보고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고 무릎 닦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삼형제를 못 키워서 친척 집에 보내셨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외삼촌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됐는데, 외숙모가 두 번째 외숙모예요. 첫 외숙모하고 이혼하고, 제가 어릴 때 개외숙모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외숙모야. 이 외숙모는 좀 야하게 생겼는데, 성질은 더러웠어. 첫째 외숙모는 원래 외숙모는 안 그랬거든요. 푸근하고 왜 이렇게 이랬는데 두 번째 외숙모하고 이제 이 큰애삼촌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셋 낳았어. 첫 번째 외숙모하고는 아들 하나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인 그 초등학교 4학년 서울 외곽에 집 둔촌동이라고 지금은 이제 개발돼가 서울시인데 그때는 막 아주 시골 외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삼촌 집 근처가 이제 조그만 산도 있고 앞에 개울이 흘렀는데 개울에서 내가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돌에 내 무릎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생살이 지금 왼쪽 무릎에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살이 이만큼 떨어져 나왔어. 그러니까 막 피가 콜콜콜 나오는 거라. 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막 물에 막 그 피가 막 씻겨 내려가고 막 개울에서. 그 무릎 닦지 이 제목을 딱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야가 받은 뭐 그보단 훨씬 덜하지만 근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제가 받은 아주 큰 상처 중에 하나. 기억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 거 보니까. 또 하나는 그 집에서 내 이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크게 났는데 너무 아프고 막 다래끼가 막 이만큼 부어가지고 막 눈이 안 뜨진 거야. 내가 할 수 없이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녹슨 연필 깎는 칼로 내가 쬐다니까요. 쬐가지고 막 피고름을 짜냈는데 얼마나 많이 짰는지 모르겠어. 휴지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헌 신문지 있잖아요. 누런 헌 신문지를 계속 고름 닦아내고. 지금도 내 눈에 상처 있어, 흉터 있어. 제 원래 정상적인 우리 쌍꺼풀 눈은 이쪽 눈인데 여기는 보면 좀 이 쌍꺼풀 부분이 찌그러져 있거든, 자세히 보면. 옛날에 대학 때 내가 미팅 나가니까 상대 아가씨가 내보고 쌍꺼풀 수술하다 실패했냐. 그때 너무 아팠는데 돌봐줄 사람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수술한 거지. 초등학교 때 4, 5학년 때니까 이런 속상한 기억들이 있고 있는데 이 상실의 아픔 이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번 달에 내 아이들하고 고학년들하고 수업한 책 중에 이런 종류의 책이 있어요. 뭐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뭐 파리 한 마리인가? 그게 뭔가 하면 상실의 아픔을 다루는 그림책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20세기가 나온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인생 수업에다 책을 써서 내가 유명하다고 했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임종 전문 학자로 오랫동안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걸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이겨내는 과정을 5단계로 이렇게 정리했죠. 이거 보스피스 운동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막 분노에 분노. 왜 내게 이런 일이? 부정. 아닐 거야. 뭐 안 죽었을 거야. 뭐. 그 다음 분노.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일이?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5단계를 거쳐서 나중에는 타협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이제 안정되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애 진짜 하는 말 많은 말 중에 엄마 죽지 마 하면서 엄마 빨리 죽지 마. 요즘도 아빠 죽지 마 하잖아요. 나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 28 청년이. 나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옛날에 초등 1학년 때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있었더니 이제는 이제 아빠 빨리 죽지 마 하면서 지가 이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하고 통화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이러니까 아빠 빨리 죽지 마. 어제는 카톡이 와가지고 또 지시사항이 떠있어. 아빠 수능 언어 영역 비문학 기출문제집하고 행정고시 PSAT라고 하거든요. 행정고시 고등고시 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치는 시험이 있어요. 그 무슨 자격 시험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이제 심화된 언어 영역 이런 거죠. 수능 언어 영역이 심화된 PSAT라고 불러.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이런 거 치는 사람 옛날에는 국어시험 이런 거 따로 쳤는데 이제 그걸 안 치고 이 PSAT로 대체하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로스쿨 입문시험 기출문제 이런 거 다 산하에 가다. 지는 여행 다니고 한 달 후에 오겠다는 놈이 저보고는 미리 기출문제 산으로 가고 있어. 참 고맙게도 아이한테 아빠가 어떻게 기억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이제 아이들 떠나게 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30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항상 아이보다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보다 일찍 죽는 건 당연한데 훨씬 젊은 나이에 제가 죽을 것에 대한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 유전일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어릴 때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줬다 했죠. 지금도 생각나는 책들이 있는데 읽어주다가 내가 너무 막 슬퍼서 막 울고 이러면 막 애가 막 놀래가지고 막 아빠 그래 슬프나 하고 막 애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없으니까. 이쪽에 보면 담담하게 이제 엄마의 죽음을 이렇게 어린이의 시각으로 그죠? 아주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아이는 엄마의 어떤 것을 조금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엄마의 냄새가 새나갈까봐 막 이러죠. 얼마 전에 이런 책을 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더라? 아빠는 막 뭐 물건을 다 치우는데 애가 가서 막 다시 찾아오고 뭐 이거 있었잖아. 아이씨. 아빠가 내게 남긴 것인가? 아닌데. 일단 치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더 이상 이 생명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죽음이죠. 생물학적 죽음이라는 그런 거고요. 의학적으로는 심장이나 뇌가 기능을 다 하는 것, 이런 거죠.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또 법률적으로 죽음은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더 이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걸 보고 법률적으로 죽었다고 해요. 법인격이 소멸했다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법적으로 이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이제 법률적으로 인격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계약을 할 수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몇 세 이상 되고 이러면 이제 법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이란 말은 더 이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뇌나 심장이 멈춰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상태. 이걸 보고 의학적으로 사망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의 사회적 의미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내가 속한 사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작게는 가족이라는 사회와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가족들, 남편, 뭐 친정, 시댁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죽는다는 말은요,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죽음이 가장 슬픈 이유는 이거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생물학적으로 뭐 심장 뭐 안 움직이거나 뇌가 안 움직이면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해. 죽는 당사자는 모르는 일이거든. 그리고 법률적으로 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우리가 속상한 건 뭔가 하면 이 헤어짐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것. 이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 스승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때 50대 후반 제 나이 때였는데, 그때 무슨 경대병원에 가서 그 조직검사를 했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경대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결과가 발표된 거야. 월요일날 결과가 발표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일요일 밤에 잠이 안 왔대. 겁나가지고. 겁이 많이 온가 봐. 지금도 살아있는데 80 몇 살 되고. 그 당시에 58인가 59인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시를 하나 썼다니까. 자기가 그래? 혹시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이제 나올까봐, 그러면 이제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시를 썼는데 그게 유명한 시가 돼가지고 지금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좌우명처럼 되는데, 그 시에 어떤 말이 나온가 하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죽음이 나를 엄습해올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사랑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보면 알 텐데요. 지금 뭐 일상적일 때는 수학 문제만 하나 가지고 막 널뛰듯이 우리가 하고 막 영어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건 다 지나가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살아있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면서 아무 일도 없을 때 우리 아이들과 찌고 꽂고 하는 것을 너무 자책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아파트에서 먹고 살고 생활하니까 매일 생활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처럼, 예? 아이들 키우면서 살다 보면 속상하고 뭐 찌고 꽂고 뭐 잡고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막 계속 내 인생에 간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생활 쓰레기가 생산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분리 배출을 하죠. 그럼 청소차가 와서 그걸 가져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잖아요.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잊어버려. 지나가면 돼요. 그걸 막 새겨가지고 막 니 전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누적시키지 말라니까. 그러면 애 상처도 커지고 나도 더 속상하고 이러죠. 그런 거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배출하고, 속상하면 뭐 욕 좀 하고 있잖아요. 참지 말고 해보고 막 그거 참았다가 막 누적시켜가지고 나중에 뭐 진짜 뭐 큰일 내지 말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아이가 내게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많은 일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아이하고 저의 관계만 남았어요. 아이는 저를 신뢰하고 저는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관계만 남았죠. 아마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아빠가 영원히 자기에게 새겨 있을 거야. 이 할머니가 손주한테 엄마가 어디 있다고요? 요 쏙 들어간 여기 있다 이거잖아요. 가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껍데기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물론 육체는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소멸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루벌에서 나온 유명한 그림책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라는 그림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소멸해요. 맞죠?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의 말은 시작되었다는 뜻인데,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시작이 있다는 뜻이죠.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멸하죠. 소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소멸하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 끝이 있죠. 초가 타들어가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생물학적인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소멸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1980년에 여러분들이 안 태어났다는 얘기 듣고. 그때 내가 27이었다니까. 청춘이죠. 대학교 4학년. 경북대학교 복학생협의 의장. 맨날 손에 핸드마이크 들고 한 손에 셔파이프 들고 데모하러 87년 내내 난 데모한 기억밖에 없어요. 수업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파업했잖아. 그 학교 가면 뭐 해요? 전부 모이는 거라 그래요. 그래가 스크럼 짜고 막 돌아다니고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데모 같이 하자하고. 근데 벌써 시간이 흘러 내가 이제 늙었나 싶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안 태어났다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나네. 와, 80년 안 태어났다고? 태어났겠지. 모기님 80년에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좀 태어났죠. 태어났지. 모기님 1970년생이잖아. 그럼 80년에 안 태어난 엄마도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30대란 말인데? 38, 37 요래야 안 태어난 거잖아. 와. 시간은 금방 가요. 아니, 난 27, 그때가 지금도 엊그제 같다니까? 엊그제 같아. 나는 바늘딱 내려서 맨날 내가 누워가지고 우리의 손은 통일 부르고 있잖아요. 저희탄 맞으면서 막 콧물 눈물 흘리고, 이게 엊그제 같다니까? 한의국장 뭐 중앙통 이런 데서 맨날 데모했거든. 경북대학교 총장실에 맨날 들어가가지고 정보농성하고 뭐 이럴 때 엊그제 같다니까. 내 인생이 전성기. 근데 시간이 금방 가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 스승을 만난, 우리 스승 나이가 그때 58인가 이랬거든. 제가 34살 때. 시간이 진짜 빠르죠. 그 우리 목사님 옛날에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폐결핵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병을 앓았는데 광주시립병원에 입원했다가 더 이상 약이 내성이 해서 안 죽는다고 퇴원하라 했대. 퇴원해가지고 이제 중리산 이런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요양하러 절에 갔어. 광주 근처에 있는 절에. 절에 가서 이제 스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그 당시에 70세였대. 그 우리 목사님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 전이니까 어릴 때부터 철학책 이런 걸 많이 읽었어요. 인생이 뭔가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지 스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절에서 요양을 1년 동안 하면서 워낙 사색이 깊고 이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우리 목사님 보고 자네는 중이 될 생각이 없나 이랬대. 그때 우리 목사님 그 스님한테 물었대. 스님은 지금 70이나 되셨는데 지금까지 오래 사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스님이 반대로 질문을 하더래. 역질문을. 자네는 어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때 20살이거든. 자기도 모르게 금방 20살이 됐잖아. 그래서 저는 금방 20살이 된 것 같은데 욕하면서 별로 오래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욕하니까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마찬가지네. 70살을 순식간에 산 거라. 그러면서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이 불법을 공부하고 싶네. 우리 목사님 그 말 듣고 승려되기를 포기했대. 70살까지 공부해도 또 태어나서 공부해야 된다니까. 아, 이거 끝이 없구나 싶어. 그래서 포기했다죠. 인생이 이런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했어요. 인생을 보고 비유하기를 인생은 마치 새벽 풀잎에 이슬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침 되면 왜 풀잎에 이슬 맺히잖아. 해만 뜨면 이슬이 말라 없어지죠. 사라지는 거야. 밤의 긴 경점, 경점 같다. 긴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수직선이 있는데 그 수직선 중에 한 점 같다. 인생은 그렇다. 이렇게. 이거 누가 쓴 줄 알아요? 솔로몬.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쓴 시에 보면 잠언인가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고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같다. 이렇게. 금방 지나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고 굉장히 어렵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거든. 이게 전설인데 다윗이 하루는 그 반지 만드는 금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되 그래? 가장 지혜로운 말을 그 반지 속에 써가지고 온다. 이렇게 주문했대. 그때 다윗이 굉장히 막
힘들어 나가. 그래가지고 이 금세공업자가 고민하면서 왕이 지금 명령을 했는데 반지에 무슨 말을 써서 가야 다윗이 기뻐할지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총명하다고 하는 소년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갔다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왕에게 지금 반지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 반지에 무슨 글귀를 새겨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수 가르쳐줬다고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들어봤어요? 네이버에 많이 검색해봤지? 그래가지고 반지 안에다가 히브리어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했다잖아.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흡족했대.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조언하기를 이렇게 하죠. 다 지나간다 개사코. 도사처럼. 일면 타당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다 지나가는데 거기서 뭘 추수해야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우리가 인생을 살자 하루를 살아요. 오늘도 아이다고 찌지고 보고 살죠. 거기서 뭘 추수하면 내 인생이 남고요. 안 추수하고 그냥 지나가면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서 내가 정말 행복했던 것을 추수해야죠. 농사 지어서 추수할 게 없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인생이 죽음 앞에 서서 왜 아쉬운가 하면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아쉽기도 하지만 내가 여한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인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받아들였어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 형이 신경외과 전문인데도 우리 형도 모르는 병이 왔어. 갑자기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발끝부터 마비되기 시작하대. 발끝도 마비되는 게 아니구나. 눈을 실명했어. 한쪽 눈을 실명하고 점점 진동하고 두 눈을 다 실명했어. 그런 다음에 발끝부터 마비됐어요. 7개월 동안 투병하셨는데 그래서 온몸이 마비됐어.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고. 너무 신기하죠. 자기가 32살인가 33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온 세상의 풍파와 맞서 싸우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형은 잘 나가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됐죠. 그래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며느리 들어오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 형수님하고 싸우느라고 막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시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집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바람에 그죠. 지금 제 스승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60초가요. 그래가 한 10년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셨거든요. 자식들도 다 그렇게 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한 시간 간증을 했는데 그 우리 엄마가 한 간증의 제목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영상도 가지고 있으면 요즘 없어졌는데 엄마가 한 간증이 동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엄마가 여한 없는 인생을 살다갔기 때문에. 우리도 여한 없는 인생을 살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그러나 이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 형이 너무 신기하죠.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두 눈이 실명돼가지고 우리 엄마 이어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형네 살잖아. 이 아파트 이름 뭐지? 보성은하.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영남고등 옆에 보성은하 있죠. 거기 201동. 지금도 우리 형 살고 있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때 실명했을 때 201호니까 거실 창문으로 영남고등학교가 보여. 그때 조카들 영남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 그래서 조카들 학교를 바라보면서 흔들러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늘 이렇게 있었거든. 앞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그 목사님과 교회도 못 나오고. 그때 우리 이제 형수님이 먼저 나중 이야기 좀 우리 엄마하고 관계가 다 회복되고 이래가지고 좋을 때인데 우리 형수님 엄마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의자를 흔들면서 막 외치더라고. 어머니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보세요 하면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이 질병이 우리 아들에게 왔거나 우리 손주들에게 왔으면 우리 아빠는 행복합니다. 난 내게 차라리 온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
내 인생이 충분히 감사하다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감사를 추수한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추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무 부담도 안 되게 돌아가셨죠. 여기 신라병원에 돌아가셨거든. 우리 형부 후배가 신라병원을 하는데 우리 보성원에서 가깝잖아요. 그 집에서 이제 하시다가 나중에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신라병원으로 급히 옮겨가지고 신라병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선해요. 우리 어머니 온몸이 마비돼 있는데 우리 형이 그 엄마 발끝부터 계속 주무르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거 뭐고 삐삐삐삐한 거 달려가지고 왜 이거 그래프 있죠. 그리고 우리 형부터 엄마 귀에 대고 엄마는 거의 뭐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무의식이라도 말하고 싶어서 우리 형이 엄마 귀에 대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에다 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엄마한테 감사하고 왜? 제대로 살았으니까 감사가 추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아쉬움이 없어요. 근데 다 부족하고 뭔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헤어지거나 할 때 되면 너무 속상하죠. 내가 진짜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 못하고 엉뚱한 말만 맨날 하고 공부해라, 씻었나, 양치했나, 뭐 지난 알사탕에 그거 봤죠? 그 아빠가 애한테 그 폭풍 잔소리 하는 거. 우리 맨날 그 말만 했어, 그 말만. 진짜 사람이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살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가 닥치면 아쉬운 거야. 저도 해보니까요. 저도 가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이지만 우리 아들이 내보다 먼저 죽는 상상을 가끔 해요. 정말로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너무 뭐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인생이니까 그럼 나는 뭐라고 간증할까? 나는 뭐라고 말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런 정말 속상한 일이 왔을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아야 하는 거야. 아쉬우면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들을 잃는 것은 속상하고 정말 애통할 일이지만 가슴 찢어질 일이잖아요. 이건 뭐라 하더라? 내 박완서 선생님 얘기 자주 하죠. 소설가, 유명한 여류소설, 지금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박완서 선생이 살아계실 때 이분은 늦게 소설가가 됐어요. 40이 넘어서 그때 비천거리는 오후인가?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무슨 진춘문예인가 어디에 당선돼가지고 소설가가 되겠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막 아주 재밌는 책들을 영향이 있는 소설들 많이 썼죠.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자기 막내 아들인가가 아주 똑똑하고 내가 서울대 의대를 다녔는데 4학년 때 무슨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죽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박원 선생님이 너무 막 슬퍼가지고 있잖아요. 성당에 찾아가서 성당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자기 가슴을 뜯으면서 막 하나님에게 막 항의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그 소설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단편 소설인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쩌면.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럴 때 너무 슬프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주셔서 미안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은 하겠더라고. 실제로 내보다 어린 우리 교회 후배 하나가 자기 딸이 깊은 우울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서울에서 무슨 은행 지점장 하던 후배인데 이 후배가 정말로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니까 난 너무 놀랐어요. 정말 가장 슬픈 일이잖아. 참척의 고통이잖아. 너무 슬픈 일인데 이 부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을 22살 22년 동안이나 우리하고 함께 살도록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일이네. 사람에게서 나올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돼요. 왜? 인생 순식간에 가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근데, 난 지금 마음은 청춘이거든. 그래가지고 지금도 10대, 20대들이 하는 게임 한다고 내가 저녁마다 있잖아요. 그마들하고 총싸움 한다고. 근데 있잖아. 난 늙어가지고요. 저걸 발견하고 총을 쏠락하면 벌써 내가 총 맞고 죽고 없어. 반응 속도가 늦어가지고. 젊은 애들은요, 저걸 발견하자마자 정확하게 조준해가 바로 방아쇠를 당긴다니까. 바로 마우스 클릭하면 막 총알이 막 날아가고.
와, 나는 뭐 저거 발견했잖아? 하고 저거 쏙 까먹어, 쏙 까먹어. 이게 늙었다는 뜻이죠. 나는 평생 축구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1년 전에 무릎이 다쳐가지고, 계단을 못 오르게 됐잖아요. 근데 계단을 못 올라내렸다니까? 운전을 할 때, 운전석에 탈 때 왼발로 지탱하면서 타야 되잖아요? 운전석에 올라갈 때. 내가 이 왼발이 중심발이고 축구할 때 중심을 잡아요. 몸싸움 할 때 상대편과 뭐 공 뺏고 이럴 때 왼발로 중심을 잡고 오른발로 공을 다루는데 이 왼발을 너무 혹사했나봐. 또 운전할 때 차에 못 타겠다니까? 왼발이 내 몸무게를 못 지탱해가지고.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년 동안 겨우 쉬어가지고 계단 오르만 하면 다시 축구장에 갔거든? 한번 뛰고 나면 또 계단 못 오르는 거라. 그리고 3번인가를 그렇게 하고 지금 1년째 축구를 못하고 있어요. 나 이런 날이 내 인생에서 올 줄 몰랐어. 난 평생 축구하다 죽을 거라고. 그 축구하는 교회 후배들한테, 조카들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 죽거든 축구공을 영정육회 갖다 놔라. 가있어.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지금 내 1년째 축구 못하고 있잖아. 이번 봄이 오면 지금 다시 축구계로 복귀하려고 지금. 근데 이건 생각이 생각. 이미 늙었잖아. 그 인생 건방이라니까. 여러분들 벌써 40 됐지? 안 끔찍해요? 20대들은 뭐 30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그래서 뭐 만으로 막 29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저도 지금 그렇다니까. 원래 59인데 우리 애들이 꼬마들이 자꾸 내 선생님 나이 몇 살에 묻잖아. 그 이것도 나이 많은 걸 무슨 아주 부끄러운 일처럼 계속 비난한다? 늙었잖아요, 계산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위축이 돼. 내년 되면 큰일이에요. 60이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강의할 일도 얼마 안 남았어. 옛날에 내가 젊을 때는 정말 범어동에서 많이 넘어왔다니까 엄마들이 내 강의 들으러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할 때 수학 공부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하잖아요. 막 미어 터졌어. 목욕탕 의자 들고 신문지 깔고 앉고 그 조그만 서점, 우리 연구소보다 더 적은 서점에 문을 못 열었다니까? 문 앞에 엄마들이 앉아있어. 근데 이제 점점 늙어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되는 거죠. 뭐 밥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엄마가 나를 소중히 여겼다. 이런 게 기억되는 거예요. 할머니 버전으로 하면 여기 움푹 들어간 곳에 엄마가 늘 있다잖아.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이거든.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죽음의 사회적 의미 이야기했잖아요. 관계가 끊어지고 요거 죽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대편에게 어떻게 해요? 잠드는 거죠.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이 되살아나죠. 저는 가끔씩 지금 강의할 때도 그렇고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하면 우리 어머니 살아온 이야기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뭐 겪었던 이야기 하죠. 그러면 그때 우리 엄마가 거기 현장에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니까. 돌아가신 지 벌써 18년이 지났어요. 난 엊그제 같은데 18년이 지났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지금도 생각나요.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형이 장남이라서 우리 형은 이제 하반식 하고 이런 데 있고 동생은 어디 친척이 맡겨놨고 저도 장례를 치는데 따라갔는데 저는 이제 둘째다 보니까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으라 하더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한테 사과 하나를 줬어.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하관을 하더라고.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기도 그런 비슷한 장면 나오죠. 그때 내가 사과를 먹은 바람에 내 평생 사과를 못 먹잖아. 지금도 사과를 먹으면 내가 속이 울는 거예요. 토할락 해. 그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막 여기서 거실에서 사과 깎아가지고 선생님 사과 드세요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를 먹으면 이상하게 속이 울는 거예요. 딸기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 딸기 나오는 게 이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끔씩 아버지 추도식을 할 때 어릴 때 우리 집 형편이 어렵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때가 되면 우리 엄마가 늘 밥상에 딸기를 얹었어.
그 어려운 형편에 엄마가 꽁치를 구워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씩 드렸는데 꽁치에다가 왜 간장 양념을 해가지고 파 쓰는 거에다가 그 꽁치 뿌려가지고 우리는 손도 못 대겠어. 난 지금도 꽁치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꽁치와 비슷한 고등어에도.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등어에 간장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꽁치 하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들 다 알겠지? 알아듣겠지? 나 그게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기억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죠. 저도 나중에 이제 이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책도 보냈잖아요. 아까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여자가 쓴 인생 수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그 이제 임종 직전의 환자들이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보고 우리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창시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분이 그 모든 죽음이 확정된 사람들이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인터뷰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데, 임종 전문학자는 이분이 그 결과를 가지고 책을 냈다고 했어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 상실 수업이라는 책, 이런 책도 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지금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이 기회를 놓치면 잘 안 되거든. 그리고 맨정신으로 잘 안 돼요. 뭐가 씌여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안 되죠. 뭐 때문에 뭐 바쁜 게 많아.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일상을 살 때는 그냥 당장 현실에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말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정말 중요한 때가 되면 이제 이걸 말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게 되죠. 저도 우리가 공부만 잘 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늘 맞고 오는 문제. 뭐 이런 것도 뭐 또 지나갔는데, 또 따돌림 당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루는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 A4를 돌리면서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게 하는 거 있죠. 빙 돌아가면서 우리 애에 관해서 학급 친구들이 쓴 이야기들을 우리 애가 가져왔더라고. 고탱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딱 반은 아니에요. 절반은 6학년 올라가서도 1등 해라 이 말이고, 절반은 잘난 척 좀 그만해라 이 말이었어. 우리 애도 어리니까 한 살 또 일찍 들어갔다고 했죠.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애가 학교에서 자꾸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자기 공부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의 절반이 잘난 척 좀 그만해라고 썼고 나머지 절반은 좀 긍정적으로 6학년 가서도 공부 잘해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은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저한테 뭐 지랄하더라고. 우리 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을 걱정하면서 뭐. 근데 나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자라서 성숙해지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속으로 담대하게. 왜냐면 제 스승에서 내가 그 말을 늘 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했죠. 생명은 결국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이 저지르하는 것들은 7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거든요. 4살짜리가 맨날 버튼 누르고 하는 것을 7살, 8살이 안 하죠. 또 7살, 8살에 하는 것들을 10살, 12살 되면 안 하게 되거든요. 생명이 자라면 해결될 문제를 우린 자꾸 잔소리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가르쳐서 해결하려고.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의 잘난 척 못하게 좀 집에서 가정교육 좀 잘하라고 내한테 지랄하고. 저는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잘하면 해결되겠구나. 나중에 중학교 2학년에 너도 낼 줄 알아요? 진짜로. 우리 애한테 지혜가 생겼어. 왜? 자꾸 지가 손들고, 사실 잘난 척 한 게 아니고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질문한 거 다 손들어가 대답했거든? 그걸 다른 놈들은 잘난 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학교 생활 하면서 이런 저런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학교에 손 안 든대. 왜?
다른 애들이 손들 대답할 기회를 주려고. 그리고 아무도 손 안 드는 질문에만 지가 손 든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되면 이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잘난 척 한다는 소리를 안 듣게 된 거죠. 잘난 척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성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아니 진짜로 대학 동기들하고 광주에서 무슨 그죠? 우리 아이 학교 온 애 집에 여학생 집에 놀러 가게 됐어. 광주에 친구 집에. 그 광주에 있는 그 부모님이 그것도 광주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을 한다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 애보고 바로 처음 한다는 말에 네 인생 너무 좋다 하면 어린 왕자 같다 하면서 생떼집에 나온 어린 왕자처럼 순수하고 맑고 이렇다고. 진짜 우리 애 그렇게 생겼거든. 사진 보여줄까? 내 휴대폰에서 사진 보여주고 싶네. 그럼 여러분들도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정말 뭐 생명의 안전에 위험한 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길거리 뛰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그거 말고 이런저런 우리 일상적인 잔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건 불필요해 사실. 우린 자꾸 뭐 입에 대면 할 것 같지만 안 그렇고요. 경험해야 하는 거야. 철이 들고 성숙해가고 생명이 자라야 해결되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뭘 하는 게 좋아요? 소중한 말을,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마음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저는 우리 애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라는 과정에서. 근데 오늘 군대 가가지고 애가 아빠 살려줘 하면서 연락이 왔잖아요. 저는 뭐 그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해경을 지원해서 갔거든. 처음에 카투샤를 지원했는데 추첨해서 떨어졌어. 카투샤는 일생에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어요. 한 번 추첨해서 떨어지면 심하이라. 토익 뭐 600 몇 점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면 슛 뺑뺑이 돌려가지고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편한 데를 찾다가 공군을 지원했다네. 공군을 지원했는데 뭐 세계인지 뭐 해가지고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가 세 번째로 지대로는 뭐 편한 데 찾은 것이 해경이다. 해경을 지원해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지가 지 눈 찌른 거지. 편한 줄 알고 갔는데 조그만 경비정에 배치받아가지고 경찰들 퇴근하고 나면 밤마다 그 경비정 안에서 고참들한테 구타당하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막 멘붕이 와가지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연락했다니까. 자대에 배치된 지 3일 만에. 처음에는 바로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카더라고. 무슨 말을 하니까 왜 아빠가 내한테 가장 자주 한 말 있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캡치 아유 위험하구나 싶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성경에 나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잃어버리겠느냐. 근데 혹시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친부모도 사실 어떤 형편이 되면 아이를 버릴 수도 있고 공원에 맡길 수도 있고요. 이혼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이제 아이한테 용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쥐어짰어. 그랬더니 애가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견뎌볼게 하고 끊더라고. 며칠 2, 3일이 또 흘러서 새벽에 6시 반이면 우리 아이한테 새벽이거든요. 6시 반에 카톡이 왔어. 아빠 엄마 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근데 그 말 듣는데 기뻤겠어요? 아이고 정말 위험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해경은 제일 쫄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돼. 배에서. 배는 계속 파도에 흔들리고 있죠. 멀미는 나오죠. 배에는 물도 없어. 세수도 못해 시커먼해가지고 이제 고참들하고 직원들 출근하면 밥 하는 게 이제 전통인데 아침에 밥하러 일어나서 지가 너무 슬프니까 외롭고 두렵고 떨리니까 카톡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카톡 보내던 놈이 아니거든. 대학 다닐 때는 내가 뭐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막 격려하고 해도 응 알았어 하고 그게 다는 근데 지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이러니까 막 아빠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이렇게 하더라고. 난 그거 봤는데 하나도 안 기뻤어요. 막 앞에 캄캄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전화 와서 아빠 좀 살려줘. 그래 아빠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면서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하나 불러주더라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 좀 해봐. 우리가 그 훈련소를 졸업하고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고 군대는 훈련소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전공 교육이 또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해양경찰학교, 천안에 해양경찰학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후반기 교육을 한다 이거 받았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강사로 온 그 해양경찰청 본부의 전경을 관리하는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이 강의를 하러 왔어. 그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칠판에 전화번호를,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여러분들 혹시 해경생활을 하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오거든 이 전화로 전화하라고. 근데 우리 애가 그걸 받아 적어놨다? 지 교재에다가.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좋은데 발령받을 거라고 해양경찰학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3등으로 졸업했어요. 성적순으로 배치받을 수 있거든. 어디 지원하고 가길래 집 가까운 포항해경에 지원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속셈이 있는 거야. 친구들이랑 서울에 있거든. 그러니까 서울을 빨리 갈 수 있는데 지원한 게 지가 평택 해양경찰서에 지원했잖아. 그러니까 평택 발령 받아가지고 그런 개고생을 하게 됐잖아. 아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막 완전히 막 영혼이 내가 멘탈이 붕괴돼가지고요. 너무 두려운 걸 왜 혹시 바다에 뛰어내릴까. 그래가지고 급히 막 밤새우고 있잖아요. 우리 애 엄마는 밤새 애한테 편지 쓰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학교에 휴가 내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평택해양경찰서 쳐들어갔잖아요. 4시간 운전해가지고 내가 막 울면서 가는 길에 우리 아이가 불러준 전화번호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해양경찰청 알죠? 세월호 때문에 막 동원이 오는 거 있잖아요. 해양경찰청 본청의 정경관리 계정이더라고. 무궁화가 4개인가 5개인가 엄청 높아. 그래서 전화를 쭉 받대.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막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 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정말 자기한테 전화 잘하셨다고. 만약에 보통 이 부모들 이런 일이 생기면 막 인터넷에 떠들고 막 이래가지고 해양경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문제 해결은 어렵게 만들고 이러는데 자기한테 말했으니까 자기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다면서 안심하시고 제가 평택해양경찰서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막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돼가지고 계속 몰고 가는데 그쪽에서 평택으로 전화했나봐. 평택해경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배가 서해로 출동해가지고 아버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지라는 거야.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있잖아요. 너가 우리 죽음 책임질 거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근데 사실은 내보고 오지 마라 하면서 벌써 본청에서 연락이 가가지고 서해로 출동했던 우리의 배가 평택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그리고 사고를 알자마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원래 이래야 되거든요. 학교폭력이나 이런 일이 있어도 원칙이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경에서 바로 둘을 분리해. 하나는 1층에 하나는 2층에. 그래가지고 막 돌아갔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나는 뭐 촌에 살고 마음 권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해경이 무시할까봐 일부러 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때 가을이었는데 바바리 콧도 입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내 무시 안 당하려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는 내 선글라스 안 벗었다. 내가 울고 있는 거 보일까봐. 참 코미디지. 우리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 아드님 안정시키라고 방을 하나 주더라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3명이 모였잖아요. 우리 애가 우리를 보자마자 막 울더라고. 니 왜 울까 하니까 엄마 아빠 미안해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걱정을 끼쳐서 너무 미안해 하면서. 그래서 내가 누가 엄마 아빠하고 걱정을 끼쳤다고 하느냐 하니까 지휘관들이 배에서부터 계속 자기를 데리고 인수인계 해가지고 이 경찰서까지 오면서 자기들한테 이야기했으면 해결해 줄 텐데 그걸 뭐 부모님한테까지 말하냐고. 부모님 불효하고 걱정하게 해도 이지를 했다는 거야. 내가 미친놈들인다 하면서 내가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니는 한 번도 아빠가 니를 4살 때부터 키웠잖아요. 한 번도 니는 엄마 아빠를 걱정시킨 적이 없다. 오히려 니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안 그래도 니 군대 보내놓고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 배도 막 가보고 이랬거든. 극한에 우리가 눈물을 또 꽂히더라고. 우리 엄마는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진지한 성격이 아닌데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밤새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걸 거기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편지 읽고 막 울더라고.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4살 때 자기가 아빠가 미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너를 버리고 내가 친정으로 간 것이 너무 미안하다. 우리 학교 처음으로 아이한테 사과를 했어. 4살 때 저 아이를 버리고 간 그 사건. 근데 정말 고마운 게요. 내가 평소에 우리 아들한테요. 어릴 때는 못 그랬다고 했죠. 어릴 때는 내 공부 때문에 못 그랬는데 나중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한 아빠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 위기가 되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진짜 이런 일을 못 견디가 자살한 친구들 많아. 왜 그런 줄 알아요? 호소해보거든. 어떤 애가 광주에서 휴가를 와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호소를 했대. 부탁당하고 있다고. 부모도 처음에는 안 되니까 군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항의를 하니까 뭐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했대. 근데 어떻게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그대로 두니까 또 보복폭행이에요. 네가 신고했어? 뭐 이래가지고. 우리 애는 가해자를 제주 해경으로 보내고 나서도 그죠? 내부 고발자가 됐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2차 피해를 봤죠. 요즘 미투 하면 왜 비난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애도 너무 그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뭐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같은 해경 안에서 나머지 고참들하고 또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부모에게 호소해도요. 부모가 항의 좀 하다 만다니까.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해결 못하면 보복폭행을 당하고. 근데 우리 아이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겪은 어떤 육군 하나는 나와서 자기 졸업한 중학교 가서 자살했어요. 목매가지고. 왜 항의를 하고 했는데도 어필이 안 되거든. 그 여전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어른들한테 말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대구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중학생들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도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학이나 이사 이건 아이들한테 너무 큰 문제거든. 우리 꼬마들요 뭐 학원 끊는 것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가지고요. 근데 엄마 불러온나 내가 끊어줄게 하잖아. 선생님이 엄마를 설득해서 끊어줄게 하면서. 우리 애들은 뭐 어떤 애는 막 정말 피아노 가기 싫어요 하면서. 알았다 하면서 내가 엄마 불러가 피아노 끊어줄게. 그게 누구더라? 그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은 피아노 끊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라 두렵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질질거리면서 억지로 가고 막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말해야 되겠어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엄마한테 말해라. 이런 마음이 전달돼야 아이들이 어려울 때 진짜 말한다니까. 이게 진짜 부모지 부모.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아이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애들 자존감이 높아져. 자존감이 높아지면 뭘 해도 잘해요. 꼭 공부뿐만 아니에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통닭집을 해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거든. 동네 통닭집도 많지만 창의적인 통닭집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자녀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그림책 자꾸 소개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맨정신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에게 표현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이 강의에 와서 계속 듣다 보면 저한테 설득당하게 돼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니까? 동네 언니들 따라다니면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돌리고 더 빡시게 돌려라. 사춘기 되면 말 안 들으니까 지금 돌려라. 뭐 이렇게 산다니까? 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뭘 알고 하는 말인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이 지도 앞을 모르면서 어제도 어떤 분 전화 왔어요. 10년 전에 저 지명동에서 제 강의를 들고 있는데 자기 애가 경신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수시로 연세대 정치외교과 갔대. 2학년 됐어. 남편은 아주 그 경찰대학 나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유명한 경찰 간부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명문대학을 보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우리 아들을 그냥 전해두면 안 되고 길을 인도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막막해졌대. 그래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났다 하면서 연락을 왔어. 그것도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와 선생님 요즘 유명해져 있대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면 28인데도 여전히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있고 어른이지만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지지와 격려를 필요로 하죠. 그래야 내가 살게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카페에 올리는 소감이나 댓글을 보고요. 내가 용기를 얻잖아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하고 뭐 오늘도 조금 전에도 어떤 아빠 글 올려놨더라? 봤어요? 이 아빠 너무 고맙대. 엄마도 안 올리는 걸 아빠가 올려놨어. 이런 아빠들 글 올리면 댓글 좀 달아줘. 전부 손에 뭐 쥐났나? 아니 내 글에 댓글 안 달아도 되는데요. 여봐, 늦은 가입 인사 드립니다. 아빠네 5살, 6살, 2살 아빠네. 선생님의 공통점이 많네요. B형이 욱하고 길 건너 아파트 살고. 길 건너 아파트 산단 말을 내가 언제 했지? 효성초등 가서 했는데? 그럼 이 아빠가 효성초등 아빠 아닌데 효성초등 아니잖아 나이가. 길 건너 아파트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누가 해석 좀 해줘요. 어? 어디? 내 사는 아파트 건너? 내 사는 아파트 길 건너에 아파트 없는데? 연구소 길 건너? 연구소 길 건너면 AK란 말인가? 그런 가능성이 있네. 아니면 힐스거나. 지난 11월 때 작년에 가야 됐대. 회복 팔로우도 하고 카스도 친구인데 토다강이는 어제서 아직 안 듣고 있고 와이프한테도 들으라고 했는데 육아일지 들어서인지 별 관심이 없네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엄마한테 이런 아파트 댓글 좀 달라니까. 아유 우리 신랑 그건 안 그런데 참 부러워요. 우리도 사실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그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여러분들이 가서, 저도 물론 저하고 관계가 되면 제가 늘 말해요. 니 잘하네 하고 뭐 제 버전으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지만, 이제 저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제 마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소중하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말을 늘 해야 그게 우리 아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죠? 인간적으로 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인생이 내게 늘 기억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우리 엄마는 항상 같이 살아났어. 사실 돌아가기 전에도 우리 엄마는 큰 집에서 살았기, 우리 형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얼굴 별로 못 봤어. 교회에서는 얼굴 보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 어차피 뭐 얼굴 잘 못 보고 살았으니까. 재작년에 내 동생 암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가끔씩 길 가다가 내 동생 외형과 비슷한 사람 본다니까. 그럼 내가 깜짝 놀래. 상부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쳐다보고 있는 거야. 키 작고 좀 못생기고 있어. 내 동생인가 싶어 내가 쳐다보고 있는다. 늘 내 안에 살아있죠. 내 동생도 죽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행복하게 받아들였거든. 내 동생 장례식 동영상 지금 우리 카페 그대로 있죠. 한번 봐. 세상에 그런 행복한 장례식이 있는지 한번 보라니까. 인생이 다 추수됐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이 추수돼야, 그죠? 의미 있고 보람 있죠.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허망하죠.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여름에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다. 그러면 가을 들판에서 있는 농부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40년을 살았는데 손에 쥐는 게 없다. 이러면 허망하죠.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돼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사랑하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만 다 추수해서 내 기억 창고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바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
너는 지금까지 아빠가 키웠잖아. 너는 한 번도 아빠를 뭐 한 적이 없다 했어. 정말 진심이었거든. 사실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 지랄도 했고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쓰레기지. 쓰레기 버리는 거. 그죠? 분리 배출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내가 소통한 것, 행복하게 지낸 것, 가족 여행을 다닌 것, 네? 내가 아이를 격려하는 말을 한 것, 이런 것들만 다 내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지금도 28살 된 청년이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런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어제 카톡이 와서 문제집 사놓으라고 하는데 기출 문제집 사놓으라고 내한테 명령을 했는데 난 너무 흐뭇하더라고. 비록 여행은 한 달 동안 가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시험 준비를 늘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죠. 너무 기특하잖아요. 안 되겠네요. 정말 대견한 일이라니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생각하면 지옥 같았거든. 왜 친척집에서 학교 간다고 생각해봐요. 난 너무 끔찍했어요. 미술 시간이 막 두렵고요. 준비물이 없어서. 방학이 끝날 때쯤 방학 숙제를 못해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늘 공상을 했다니까. 담임 선생님이 개학하는 날 방학 숙제 검사를 까먹고 지나가는 공상. 이거 늘 했다니까. 그 꿈에 막 악몽이 쫓기고. 학교 가면 난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힘센 놈이 나를 괴롭혀요.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친척 여학생, 내하고 동갑인 가시나가 있는데 얘가 덩치가 억수로 커. 둘째 외삼촌의 딸인데 얘가 내가 같은 학년이라서 같은 학교 다니는데 얘가 나를 보호해줬어. 상도 떼지 마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수십 년 후에 소식이 되면 얘는 부산에서 암달러상을 하고 있던 달러 환전해 준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잖아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만 추수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강의를 들은 날만이라도 가서 그건 꼭 안아주고요. 너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너는 소중하다 하고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이런 말들 자꾸 하다 보면 애들이 점점 자존감이 회복돼요. 아니 신기하게 어제 내가 책보다 하면서 우리 4학년 무심하더라고 수업을 했는데 뭐지?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이걸 수업했거든. 엄마가 고함 지르고 막 집안이 불곰이라 지멋대로 하고 막 아빠가 꼼짝 못하고 애들도 막 더더더 떨고 이런 집인데 내가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너희 집에 우리 집의 불곰은 누구인지를 써라 했어요. 그 두 번째 그 사람이 왜 불곰인지 이유를 적어라.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어제 4학년 애들이 무심하들 둘이나 극하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가서 관로를 당했어. 엄마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지. 이 공규민이라는 월성초등학교, 월암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또 하여튼 4학년들이 극하더라. 신기해. 엄마가 변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엄마가 고함 지르고 막 이러면서 불곰 행세를 했다는 거야. 근데 애들 눈으로 엄마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가 봐. 너무 기특하더라고. 엄마들한테도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수업이 꾸준히 나오다 보면요. 애들한테 점수 따는 날이 온다니까.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